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5년도 기준종이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의 증가율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새롭게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을 잡을 때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 결정 의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복지부 이기일입니다. 예, 저희 오늘 주제가 기준중위소득이긴 합니다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출생통보제하고 보호출산제 지금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 시행이 벌써 한 달이 돼갔습니다. 현장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예, 매우 뜨겁습니다. 저희가 7월 19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어제까지는 26일쯤 됐었는데요. 그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 정보가 우리 시의원면까지 통과해서 가서 그쪽에서 바로 신고를 하고 신고를 안 하면은 최고를 해서 집권으로도 만약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벌써 그 어제까지 15,500건 정도가 이렇게 신고가 됐습니다. 예. 됐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똑같이 한날 시행한 제도가 출산통보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병원에 가기가 힘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신원을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가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바로 보호출산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353명 정도가 상담을 해왔고 예. 그중에서 13명 정도가 저희한테 보호출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사례를 말씀드리면 하나 참 보면은 20대 미혼 여성인데 정말 원치 않게 갑자기 아이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지금 인공심 준절, 낙태라고 하죠.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1308에 전화를 받고 저희가 번호를 알고 상담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출산을 신청한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됐는데 정말로 이거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아이를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유기를 하려고 버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담원이 거기 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산모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또 바람직한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호수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도리어 보호출산을 하지 않고 원가정 양육 내가 키우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케이스예요. 절대적으로 14건 정도가 출산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한 건은 스스로 키우겠다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13건 정도는 우리 보호출산으로 와서 익명으로 출산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 딸리 말씀드리면 13명 정도의 아이를 살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한 이 저출산 시대에 이 정말 제도가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이 참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대체 어떤 소득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2000년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모든 국민들은 최소한 이런 정도의 그 생활 수준을 보장하겠다. 예.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가지로 그 지금 193만 명 정도 이 제도에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6개 정도의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생계급여라고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일상생활에 생계를 좀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생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든 의료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도에서는 의료비를 저기 나오고 있군요. 예. 의료급여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주거급여라고 그래가지고 임차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셋값 같은 정도를 보전해주는 주거급여가 있고요.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고등학생까지는 이 교육비를 대준다라든지 그 교육급여가 있고 또 하나가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예. 해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 여기에 해산 비용을 주게 돼 있고 또 혹시라도 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장제급여를 주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발급여가 있습니다. 근로력 있는 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소득 인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하려고 그러면 재산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소득이라든지 또 자동차를 가지고 인정규제를 만들어서 이 정도 미만의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우리 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생계급여 같은 걸 말씀드리게 되면 모든 거를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70만 원쯤 되기도 하죠. 4인 가구는 지금 183만 원이거든요. 그 밑에 정도에 있는 경우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183만 원인데 내가 지금 83만 원을 벌고 있다. 그럼 100만 원 정도를 보장해 주는 정도로 그렇게 한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아주 그렇습니다. 소중한 예, 이 사회복지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기준 중위소득이 결국은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의 자료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제가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준중위소득은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전체를 이 100명으로 봤을 때 50번째 되는 분들의 소득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74개 사업의 소득의 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생계비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의 32%를 감안하게 돼 있고 네. 예를 들면은 금년도가 573만 원이거든요. 4인 가족입니다. 내년도엔 610만 원 인상이 되게 되는데 요 비용의 32%를 곱하게 되면 내년도 생계급여액이 되는 겁니다. 밑에 되는 거죠. 35%는 저희 정부에서는 27년까지는 35%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말씀드린 것처럼 40%, 또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50%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아이돌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으로 아들이 오고 있지만 그 아이돌봄을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요 소득의 150%까지 요 이하인 경우에는 돌봐주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기준적인 소득은 우리 기본적으로 복지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이다. 요걸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금액이 정해짐으로 해서 여러 이제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셈인데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치 인상입니다. 6.42% 예. 인상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그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과 그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은 이 혜택을 받는 분들도 결국은 늘어나게 되는 늘어나게 됩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이제 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가 183만 원을 저희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95만 원 정도 해가지고 12여만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 비율로 따지게 되면 6.42%인데요. 이게 저희 정부에서 정말로 많이 인상시킨 겁니다. 첫 해가 5.49%, 예. 지난해가 6.09%고 되게 되고 내년도에는 6.42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많이 인상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지난해 같은 경우도 6.05% 인상을 해가지고 정말 한 해에 21만 3천 원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같은 경우는 5년을 인상시켜도 19만 6천 원 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정말로 내년도에는 12만 원 인상이 되게 돼 있고 근데 4인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40% 정도는 1인 가구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금년도에 71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76만 원으로 5만 원 인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보게 되면 비율로는 7.34%가 올라가게 예.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정말 7만 1,000명 정도가 새로운 보장 범위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정말로 두텁게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 바로 약자 복지와도 약자 복지입니다. 맞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좋은데 그 동안에 이 뭐 재산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 재산 관련 기준이 개편이 된다고요. 예, 여러 가지로 저희도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있고 세 번째는 노인 근로소득자는 또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기량 1600cc 미만 같은 경우에는 4.17%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주로 아반떼가 되겠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소득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어떤 소득을 봐야 되냐는 게 그래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는 소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저희가 2000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말로 또 하나의 소득이 그 판단 기준이 뭐냐 했더니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 소득을 100%로 인정을 했는데 점차로 아반떼까지 이제 이렇게 저희가 100%를 안 잡고 4.17%를 잡았는데요. 그 내년부터는 이것이 아반떼가 아니고 2000cc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까지 이게 잡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그 보험 갱신이 돼가지고 보험료를 새로 갱신을 했습니다. 예. 제가 소나타 하이브리드 11년 된 차를 가지고 있어요. 예. 보니까 이게 600만 원 정도가 이게 제가 재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금년 같은 경우는 이 600만 원이 잡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내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게 195만 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네. 4인 가족으로. 근데 이게 600만 원 잡히게 되면 도저히 이게 생계의 급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600만 원 곱하기 이게 4.17% 곱하게 되면 기껏해야 64, 24, 23만 원 잡히게 되기 때문에 195만 원이 4인 가족이라 그러면 24만 원을 빼고 나머지 171만 원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두텁게 보호된다는 말씀을 우선 자동차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자동차 때문에 이제 이걸 못 받는 분들 참 안타까울 텐데 그런 분들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 생계급여 대상에서 또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완화가 된다고요. 예, 부양 의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면 이 자식이라든지 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족주의 전통에서 이런 분들이 있게 되면 돌봐야 되지 않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 아들, 딸이라든지 아니면 사촌까지도 의무할 사람이 있게 되면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점차 이제 줄여가지고 지금은 직계혈족이나 네. 배우자니까 아니면 그런 거죠. 아들, 딸이라든지 사유라든지 그 며느리까지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걸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점차 저희가 이렇게 확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네.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은 연소득 1억이라든지 재산이 9억 원 초과 시에만 부양 의무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생계급여를 안 해주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거를 1억 3천까지로 하고 예. 재산 같은 경우도 12억까지로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점진적으로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는 좀 줄여가지고 나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딸리 말하면 이거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가운데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이 소득이 생기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할까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좀 늘어난다고요. 예. 저희가 내년에 195만 원, 지금 183만 원이잖아요. 이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일을 하는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않느냐. 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을 일본 30% 정도를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게 되면 30%, 30만 원은 공제하고 70만 원만 그 소득으로 카운팅하는 네.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도 195만 원이면 70%가 되게 되면 70만 원을 빼게 되면 125만 원 정도를 받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노인분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줬습니다. 판넬로 보시면 정말 금년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빼고 100만 원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빼게 되면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 30%를 공제를 해주는 걸 가지고 나머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65세 이상 노인까지도 예.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을 경우에도 일한 경우로 소득을 다 잡아가지고 빼주면 안 된다. 30%만 일단은 빼주고 나머지는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만 원이라든지 때로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60만 원도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인상인 만큼 이제 앞서도 이 여러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드는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이 좀 원활히 되고 있나요? 예, 재원 마련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21년도만 하더라도 근 5조가 안 되는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하다 보니까 5조, 6조, 7조 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지금 7조 5,400억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보이시잖아요. 21년도에는 4조 6,079억이 돼 있고요. 22년도가 5조 2,600억, 23년 6조가 돼 있는데 금년에 7조가 해서 5,400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금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1조 5천억 정도가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렇게 하게 되면 대체로 한 9,500억 정도가 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고요. 정말 예산 정도가 4조, 5조, 6조, 7조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8조 한 중반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잘 반영을 할 그럴 계획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남들에게 이 출산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임산부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약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약자 복지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이 약자 복지를 위한 포부나 또 계획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목소리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부에서 두텁게 보호하는 약자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기준정의소득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생계급여가 마찬가지 그것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한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낳기 힘들고 갑자기 생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 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1308로 전화 주시게 되면 정말로 24시간 위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상담이 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드릴 테니까 항상 갑자기 뜻하지 않은 임신 출산 꼭 130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약자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